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야, 우리 더 이상 유럽 나토 쪽에 국방비 많이 안 쓸 거야. 우리 줄일 거야. GDP 5%까지 올려라. 네. 근데 독일이 너무 쉽게 우리 무조건 하겠으면 이 메르츠 총리 보관이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국방비를 1.9%에서 5%까지 올린다고 뭐가 사겠어요? 탱크 사겠죠.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비행기 사겠죠. 각종 군사 병참 무기 사겠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수혜는 뭐냐? 독일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밀리터리 케인지안이죠. 야, 러시아 저 언제 공격할지 몰라. 우리 국방비 써야 돼. 이제는 듣겠죠. 유효 수요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개선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르츠 총리가 아우 yes sir 하면서 바로 5% 했다고 좀 보는 거죠. 재밌는 게 푸틴은 우리 국방비 줄일 거야 하고 얘기했었어요. 네. 엊그저께 방송.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영원전쟁 끝날 겁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번 나토 정상회의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난 성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 뭐냐면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추려고 한 거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는 최근 흐름, 국제 정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무래도 각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회의 마치고 나서 트럼프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우리들은 우리대로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많이 쌓아왔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또 북미 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소현철 외래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일단 어떤 국제 정세, 국가와 국가 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트럼프부터 한번 분석을 하고 가봤으면 좋겠는데 예.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전략 펼치는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뭐 어쩌자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의 이런 좋게 말하면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트럼프가 최근 탈냉전 이후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나 기존 정치인과 많이 문법이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사실 트럼프의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미 공화당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혼합이 되고 융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들고 나왔던 게 트럼프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뭐 단순히 뭐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고 정말 대단히 부동산을 성공하신 분이죠. 네. 네, 그런 것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쇼에서 나와서 뭐 사실 뭐 방송 활동도 막 세게 하셨고 레슬링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보면은 저는 닉슨 대통령이랑 레이건 대통령을 합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닉슨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 시작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1949년도에 미국의 국제 정세가 뭐가 일어났냐면 1949년도 8월 달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건국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이렇게 빨리 소련이 핵 개발할지도 몰랐고 이렇게 허무하게 중국이 공산화된 거를 보면서 미국 특히 공화당에서 그 당시 이제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었죠. 그 민주당의 대통령 제가 갑자기 그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네. 대통령이었는데 민주당이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소련 공산당 첩자들한테 많은 미국의 핵 기술과 그 다음에 많은 정보가 소련으로 흘러가고 중국으로 흘러갔다. 네.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1950년대 메카시즘이었습니다. 네.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 공산당 색출운동을 벌였었죠. 근데 그 핵심을 했던 두 분이 이 닉슨 대통령이랑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둘 다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었고요. 네. 닉슨 대통령은 변호사였는데 이때 그 메카시즘을 추종했던 아주 젊은 정치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메카시즘을 주도를 하는 젊은 정치인이 되면서 1952년도 대통령 선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3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닉슨이 부통령이 됐는데
그때 닉슨이 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뭐였을까요? 보시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면서 1953년도 7월 달에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앞세웠던 게 뭐냐면 항상 공산주의는 믿을 수 없어. 그다음에 중국은 믿을 수 없어.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존 F 케네디한테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간 절치부심한 68년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그분의 닉슨의 전략은 뭐였냐면 갑자기 이분이 무찌르자 공산당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을 종결을 하겠다. 그럼 공산당이랑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랄 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극우파 정치인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베트남 전쟁을 종전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68년 대통령 되고 69년 나오면서 던졌던 게 뭐 닉슨 독트린이었어요.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동맹국들 당신이 알아서 나라를 지켜라. 우리는 핵 빼놓고는 다 당신들한테 동맹국가 맡기겠다. 그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 나오자마자 뭐를 했냐면 한국에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를 했었어요. K 방산이 지금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네. K 방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고 나니까 충격을 받았죠.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게 있겠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만들고 우리가 그때부터 자주국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정말 더 충격적인 거죠. 72년도 때 마오쩌둥이 사진 보시면 마오쩌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마오쩌둥과 닉슨이 만난 게 이 당시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때 충격은 뭐냐면요. 2018년도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난 충격보다 더한 충격이었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찌르자 공산당이었는데 네. 무찌르자 공산당이 외쳤던 이 닉슨 극우파 정치인이 갑자기 마오를 만났어요. 근데 마오는 또 이 미국에 대한 원한이 있죠. 자기 아들이 한국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요즘 말하는 폭격으로. 오자마자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 안잉이 오자마자 미국 폭격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 마오쩌둥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게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원수로 생각하죠. 예. 근데 이 강대국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은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념은 허울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념은 자기 정치적 프로파간다고 국가 이익을 필요하다면 적과도 손을 잡는 거죠. 이 장면이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1939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네. 똑같은 게 이때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 만나고 나서 왜 만났냐면 닉슨 대통령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만나고 10개월 있다가 파리 평화회담 하면서 베트남이 평화협정이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냐면 그 당시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그 파리 평화회담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종전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2년 있다 베트남이 공산화 됐는데 미국이 나몰라라고 안 도와주고 바로 공산화가 됐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갑자기 브레즈네프랑 하면서 데탕트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협정 살트라든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것도 맺고 그다음에 유럽 안보 회의하면서 유럽에도 평화가 그때 불어왔죠.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소가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유럽에 갔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닉슨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보가 전혀 이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구랑 똑같냐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이 당시 1949년도에 영화 배우였죠. 할리우드 배우였었습니다. 뭐 카우보이하고 뭐 이렇게 액션 그 영화 많이 나오신 분들 이분이 뭘 했냐면 할리우드에서 공산당 색출 헤드였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네. 레이건 앞에서 나 공산당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그 이분이 이거로 해가지고 공화당의 라이징 선이 돼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됐는데 계속 대통령 선거가 안 됐어요. 네. 대통령이 안 됐죠. 그러다가 1980년에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란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TV 토론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카터가 그 미국의 대사관의 인지를 구출하려고 헬리콥터 보냈다가 그 가다가 그 스스로 자체 이제 헬리콥터가 그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당시 미국 사람들이 카터 행정부의 무능에 질타를 하면서 아주 역사상 유례없는
표차로 레이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겠어요? 저 무찌르자 공산당이었어요. 이때까지도. 네네. 그래서 1983년도에 뭘 했냐면 갑자기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스타워즈. 전략 SDI라고 하죠. 전략방위 구상이라고 해서. 이 전략방위 구상이 뭐냐면 우주에서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스타워즈. 여러분들 하시면은 다 스타워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지 않습니까? 네. 할리우드 배우니까 가당 그때 70년대 스타워즈 나왔는데 스타워즈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84년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뭐 무찌르자 공산당했는데 갑자기 1983년도 9월 달에 카알기가 소련의 전투기에 폭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소련이 100% 잘못했죠. 근데 이때 왜 일어났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 소련의 공산당 지도부가 미국의 스타워즈 전략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소련이 지금 굉장히 진위탕에 빠졌었는데 그때 그래서 소련이 걱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카알기 폭파 사고가 나면서 미소가 물밑에서 야 이래가지고 둘이 긴장 관계하면 더 큰 일이 나겠다. 84년도에 갑자기 소련의 악의 제국이라 했던 레이건 말을 갑자기 싹 들어가면서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미소 냉전 해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랑 만나면서 탈냉전에 그 물꼬를 텄죠. 이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독일이 통일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말씀드리면 거래의 천재인 닉슨과 네. 할리우드 액션 배우 겸 거래를 잘했던 우리 레이건 이 두 사람의 하이브리드가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두 분을 보면 트럼프의 행보가 다 눈에 보이는 거고 2018년도에 김정을 만나는 것도 트럼프나 가능했던 거죠. 그때 주류 정치인들이 너무나 탈냉전 하면서 정치적 문법이 어긋나면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미국이 생각했던 악의 축이랑 네. 협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걸 보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는 여러분 잘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나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인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우리 교수님들 특징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그 썸머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썸머리를 해주셔가지고 저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닉슨과 레이건의 하이브리드 전략과 닮았는지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한 해 만에 뉴스화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거나 그렇게 직접 무력 개입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분쟁 있었을 때 사실 이것도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개입까지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벙커버스터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94년도 때 클린턴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페리 국방장관이 그 계획을 다 짰었어요. 네네.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을 그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 이란의 핵시설보다 이 당시 94년도가 기술 테크놀로지컬리 훨씬 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이라는 게 다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미사일로 때리면 됐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지리적 여건이었습니다. 그 여건은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 미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성공했어도 북한이 남한에 재래식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약 중간에 1000km 이상 네. 그 이라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끝날 수 있고 재래식 전쟁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때릴 수가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정치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내용을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 검토를 하니까 한반도에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가족이나 이거 소개를 하려고 알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결사 반대를 했죠. 안 된다. 그래서 안 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네타냐후가 때리라고 더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는 저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영변 핵시설을 해가 재래식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일본, 한국, 그다음 뭐 중국도 그 당시 이제 막 경제가 지금처럼 아니었지만 이 동아시아 경제권은 어떤 경제가 되냐면 원유의 수요처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미국에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재래식 전쟁이 번지게 될 경우에 정말 이 경제적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이란은 폭격을 해도 원유가가 급등을 하지만 원유를 이란만 원유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요즘은 미국이 셰일 가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네. 물론 숏텀으로는 경제적인 쇼크가 올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차이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와 지금이랑은 그 차이가 큰데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때렸기 때문에 북한에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란과 북한의 핵과 관련된 기술력 차이나 기술 완성도의 차이 그리고 그 진행 단계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네. 예, 일단 그것 때문에서라도 직접 공격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좀 갈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미 94년도에 북한이 아니고 네. 30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엄청 고도화됐기 때문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서 자료를 보시면은 북한의 핵탄두가 한 50개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핵탄두지 네. 핵물질, 핵탄두로 변환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 네. 그거를 포함하면 약 90개에서 100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탄두 수는 대략적으로 국제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P5, 즉 유엔 상임이사국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 무자국 5개국 빼놓고 나머지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4개 가운데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 지금은 핵탄두 수수 약 한 90개, 100개고요. 그다음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전략 핵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화산 31이라는 전술핵까지 있기 때문에 북은 핵탄두 그다음에 핵 투발 수단인 게 모두가 갖춰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뭐냐면 이미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에서 이란과 현격한 차이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란은 저렇게 트럼프가 쉽게 말하면은 계속 조금 험한 말을 많이 하지만 북한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얘기하니까 결국 국가의 어떤 핵 미사일 능력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김에 이건 약간 지나간 얘기긴 한 게 아까 그 전 질문에서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지금처럼 셰일가스 개발을 못해서 그런 원유 생산 능력이 한 20년 전 수준이었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 개입은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쉽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죠. 그만큼 미국이 셰일가스를 오바마 행정부 때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유가가 올라가면요. 사실 텍사스 오일 빅 컴퍼니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언제 미국 오일 컴퍼니 돈을 많이 벌었냐면 2003년도에 딕 첸이라든지 미국의 네오콘이 제2차 이라크 전쟁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100불 넘었었죠. 그때 오일 컴퍼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였죠. 오일 컴퍼니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은 제2차 이라크 전쟁에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낭비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미국의 국방비가 몇 조 달러가 쓰면서 현재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네. 그 원흉이 제2차 이라크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 전쟁에서도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2010년대 오바마가 행정부 때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이제 미국은 원유 수출국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중동의 원유의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이란에 대한 외과적 폭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휴전 협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하나랑 예. 트럼프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밀당을 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빈라덴 옵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9.11 테러처럼 미국에 다시 그런 쉽게 말하면 혁명적 열기를 갖고 네. 미국에 그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이란 이 빈라덴은 사실은 사우디 사람이지만은 사우디의 친미적인 사우디 정부의 반감을 가져가지고 일으켰죠. 그리고 도망간 데는 아프가니스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퍼센티지는 저는 한 10%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가능 소프트 패치라고 하죠. 소프트 테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진주만개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9.11 테러 트라우마가 이게 네. 되면은 이란에 어마어마한 공습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폭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질 거로 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선택의 가능성은 10%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란의 옵션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심플하죠. 북한의 김정일 모델인 거죠. 뭐 계속 고농축 우라늄 안 내지만 그 언론에 보시면 뭐 농축 우라늄 하겠다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두 번째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란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그 핵 투발 능력을 보면 저는 2002년도 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한 23년, 20년 이상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란은 60% 고농축 우라늄밖에 없는데 핵 투발이 핵에 쓰려면 90%까지 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핵 물질과 그 핵이 폭발하면 기폭 시설인데 기폭에 대한 그것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핵실험도 안 했고요. 너무나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과정에 20년 이상 이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를 할지.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혁명 열기를 보면은 한 40%는. 그래서 이번 휴전이 뭐 휴전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 잠시 전쟁이 스탑인 거지 네. 평화협정 맺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이 한 저는 40%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재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40%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옵션이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저는 이집트의 사다트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집트의 사다트 모델이 나왔느냐 이유가 있죠. 사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큰 적이 이란이었지만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이집트였었어요. 1차 중동 전쟁부터 4차 중동 전쟁까지 핵심으로 싸웠던 나라가 이집트죠. 예. 근데 왜 이집트의 사다트 모델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 초반에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집트의 왕정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부가 들어왔죠. 나세르가. 그리고 2인자가 사다트였었습니다. 나세르가 정말 대단했던 게 우리나라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혁명군에 사상에 영감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나세르였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는 그 당시 제3세계 청년 군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대단했죠. 왜 대단했냐면 1956년도에 이 나세르가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빠게 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2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당연히 처음에는 이겼죠. 근데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등장을 해서 영국 프랑스보다 미쳤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국주의 정책을 해. 그래서 미국과 소련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두 손 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세르의 그 스웨즈 운하 국유화가 성공을 했죠. 그런데 67년도 제3차 중동정전 때 나세르가 했던 3차 중동정전에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도 뺏겼고 이 당시 스웨즈 운하가 통제가 이스라엘이 통제가 되면서 거의 8년간 스웨즈 운하가 진입을 못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네. 엄청난 물류 대란이 일어났겠죠. 그쵸. 예, 근데 그때 8년간 안 됐었어요. 근데 나세르가 그러고 나서 67년도에 3차 중동전쟁이 있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다트가 과연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사다트가 먼저 이스라엘한테 평화를 제의했었는데 이스라엘 골다메이어 총리가 no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다트가 뭘 했냐면 이집트 군대를 개혁을 했어요. 그 4차 중동전쟁에 먼저 선수를 쳤던 게 선제 공격을 했던 게 사다트였었어요. 네. 초기 전반전에는 정말 이집트가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이
정말 국가 존망의 위기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겼지만 이때 사다트랑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야 이거 이집트랑 계속 전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사다트가 고민했던 거죠. 그 4차 중동전 일으켰는데 자기는 군대도 쓰고 5만과 다 썼는데 돈은 누가 벌었냐면 중동의 형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라 이런 데만 돈 많이 번 거죠. 자기는 이집트는 석유가 많지 않았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사다트가 생각이 바뀌었죠. 야 형제도 필요가 없구나. 국가 앞에 국익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사다트가 나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거야 하면서 접근을 했죠. 그러고 나서 미국과 같이 얘기하면서 뭐냐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이집트랑 평화협정을 그리고 수에즈 운하까지 계속 수에즈 운하가 계속 이스라엘 통제가 되니까 네. 이집트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이스라엘 국회를 가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1979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났는데 웃긴 게 그리고 나자마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대가 됐지만 어쨌든 사다트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이란 정치인이라면 1번, 2번 모델은 감정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3번 모델이 저는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의 합리적이라면 세 번째 사다트 모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은 뭐 방송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과학기술 그다음에 민주주의 어쨌든 대통령을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라늄 농축만 포기를 한다면 이란은 저는 20년 내에 아랍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소프트 파워를 갖고 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경제가 부가 올라가고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하는 게 이란의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어서 저는 3번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선택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정치인과 이란의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 워딩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빈라덴 모델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게 북한 김정일 모델,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했을 때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란이 그렇다고 지금 와서 핵을 포기할까라는 갸우뚱함. 그 다음에 포기 안 하면 3번 사다트 모델은 자동으로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란이 과연 평화적으로만 갈 수 있을까?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란의 롤 모델은 북한이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공격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진도가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란도 조금 더 그러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도 많았었는데 여전히 그 사다트 모델이 더 유효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합리적인 근데 정치인은 선택은 지도자와 국민의 국민성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란의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은 9천만이고 젊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46년간 어쨌든 좋든 싫든 어떤 종교적인 그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국민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 국민은 북한 국민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일 지배 체제고 그 다음에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파도 김일성이 1956년 종파 사건에 다 제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군사 동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지도자와 그렇죠. 이란의 국민들이 하는 건데 네. 세 번째 안이 합리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가장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2번 아니에요. 김정일 북한 모델이다. 그렇죠. 근데 북한 모델이 가면요. 제가 볼 땐 미국이 북한은 스트라이크를 안 했는데 여기는 스트라이크를 쳤죠. 제가 말씀드린 건 제일 중요한 건 지정학적 차이입니다. 한반도는 밀집 지형이고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 GDP 12강국 중에 2위국, 4위국, 10위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하기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적 이유로 봤을 때 이란은 때도 없이 미국이 스트라이크를 계속 칠 겁니다. 이거를 계속 견딜 거냐 이란이.
그리고 그거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끝끝내 핵을 가진 나라가 이기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핵을 가진 미국이 중국을 이겼습니까? 메가더가 쏘려고 했는데 아까 트루만 대통령이 막았죠. 그래서 메가더 계속 쏘자고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잘라버렸어요. 메가더 장군을.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핵을 가졌던 미국이 베트남을 이겼습니까? 마지막에 요즘 저는 러우 전쟁이 조만간 종결로 될 거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도 파리 평화회담 맺기 전에 닉슨이 어마어마하게 하노이 근처에 북폭을 했어요. 그래도 끝나진 않았어요. 핵을 안 썼어요. 근데 핵을 가진 미국이 이기지 않고 베트남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진짜 아프가니스탄 전쟁 막말로 핵을 쓸 수 있었죠. 거기야 어떻게 보면은 산악지대고. 근데 소련이 핵을 못 썼었어요. 계속 재래식 전쟁을 했었어요. 핵을 가진다고 전쟁에 이기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있죠. 북한 모델 보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정권이 안정돼 있고 핵을 갖지 않은 그 예를 들면 리비아의 가다피도 죽고 사담 후세인도 죽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으니까 자꾸 궁금증에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핵을 실제로 쏘고 안 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날 직접 건들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 숱한 경제적인 제재들을 다 참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핵 포기하는 순간 내가 어딘가에 잡아먹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이란 지도층 안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지도층만 있죠. 그것도 혁명 수비대나 이쪽 분들만 있으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핵 자체가 지금 P5 말고 4개 국가가 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빼고 인도, 파키스탄 본인들끼리 싸우려고 98년도에 사실 파키스탄이 북한 핵의 원흉이에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맞는 거. 근데 미국이 사실 막을 수가 있었어요. 파키스탄 핵 갖는 거. 근데 미국도 사실 CIA가 그렇게 공작을 많이 하는데 왜 파키스탄이 저렇게 핵 갖는 거 공작을 못 했는지. 이미 미국이 사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이 막을 수 있었던 거를 많이 기회를 몇 번 놓쳤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핵이 물론 북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 북한 같은 나라가 없죠. 대단하죠. 그렇죠. 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핵은 안보의 수단이고 핵을 가져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3대 세습하고 있고 전 세계 이런 나라 모델이 없죠. 정말 독특한 모델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때문에 정권이 유지됐다.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란은 북한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정권이 무너져온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란에 그 모사드를 지원한 이란 사람들이 많았을까? 북한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란은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갖겠다고 계속 해봤자 이란 국민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이미 46년이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란은요. 뭐 당연히 석유가 많지만 식량도 자급자족되는 나라예요. 과학기술도 있고. 그리고 9천만이나 인구, 조만간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잠재력만 봤을 때는 이란이 특히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한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핵이 없다고 보는데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우크라이나가 개혁을 해서 그 당시 군대를 제대로 갖고 있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핵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됐다고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지만 저는 결국 뭐냐 재래식 군비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푸틴이 정당하다는 건 얘기 아닙니다. 결국 전쟁은 재래식 군비와 경제력이 핵심이지 핵이 저는 뭐 있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핵은 하나의 미스라고 신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집트 사다트 모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가는 그건 미국과도 마찬가지겠고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북한 얘기도 나왔고 또 교수님께서 북한학 박사님이시니까 그것도 여쭤볼게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쨌거나 이란 쪽은 강대강으로 맞붙었지만 북한과는 이제
온유 정책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오늘 사실 주제가 이거였는데 앞에 좀 길어졌는데 네. 결국 근데 이게 북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가 만나면서 둘이 아주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때 나토 정상회의 핵심이 뭐냐면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라는 얘기가 핵심이었지만 네. 그 근간에는 뭐냐면 미국이 야, 우리 더 이상 유럽 나토 쪽에 국방비 많이 안 쓸 거야. 우리 줄일 거야. 우리 중국에 포커스 할 거야. 그러니까 나토 너희가 GDP 5%까지 올려라. 네. 근데 독일이 너무 쉽게 메르츠 총리가 박수 우리 무조건 하겠으면 그걸 거의 푸들처럼 했을 정도로 했는데 이 메르츠 총리의 보관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네. 물론 러브 전쟁 때문에 값싼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못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뭐냐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붕괴 직전까지 갔냐면 독일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 국가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네. 내연차죠. 벤츠, BMW, 폭스바겐 다 내연차 엔진 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가 50%가 넘어가요. 지금 전기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BYD도 좀 폭탄 할인 세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맨 먼저 달라갔던 독일 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는데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폭스바겐이 중국의 자동차 판매 급감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독일 내에 있는 폭스바겐에 있는 독일 공장을 지금 클로징, 셧다운하겠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지금 실업자가 되기 지금 직전이에요. 근데 이 메르츠 총리가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네. 아직 검증된 건 없지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5%까지 했는지 보시면 러시아가 작년에 1,490억 달러를 국방비를 썼고요. 독일이 880억 달러 썼습니다. 근데 GDP 1.9%예요. 그러면 GDP 5%는 얼마 쓸까요? 대략 한 2,500억 달러가 넘어가겠죠. 2,500, 3,000억 달러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독일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전범 국가? 장비로. 장비로? 군사 무기로. 탱크 아니겠습니까? 탱크. 네. 티거 탱크가 세상 2차 대전 때 정말 천하무적. 그 어떤 탱크도 이길 수가 없는 티거 탱크를 만든 나라예요. 예. 자, 국방비를 1.9%에서 5%까지 올린다고. 물론 3.5%까지가 국방비고 1.5%는 인프라 관련된 건데 여기서 더블을 올리면은 뭐가 사겠어요? 탱크 사겠죠.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비행기 사겠죠. 각종 군사 병참 무기 사겠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수혜는 뭐냐? 독일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입증된 건 없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밀리터리 케인지아니즘. 군사적 케인지안 수요 정책이다.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1930년 대공황을 벗어났던 게 미국도 2차 대전 때 군수 산업이었고 맞아요. 히틀러가 독일이 경제가 어려워서 마르크가 정말 지뢰로 사가 수레로 끌어가지고 빵 하나 샀는데 그거를 일어난 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군수 산업 육성이었고 그 당시 뭘 깔았냐면 아우토반을 깔았어요. 네. 폭스바겐 국민차 만들고. 저는 그 정도의 전쟁을 할 건 아니지만 자 이러죠. 지금 많은 구구라파 사람들은 저도 참 학교 다닐 때는 사회민주주의가 되게 좋았는데 복지에 빠져 있죠. 복지병을 엄청 쓰는데 야 러시아 저 언제 공격할지 몰라. 우리 국방비 써야 돼. 이제는 듣겠죠. 그러면 최고의 지금 유럽의 방위산업 나라는 두 나라죠. 독일이랑 프랑스죠. 거기 영국까지 들어가죠. 국방비 올리면 너무 좋죠. 대신에 뭘 줄이겠습니까?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겠죠. 이제 국민들이 러시아가 저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국방비 안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독일이 2011년도에 의무병제도가 폐지가 돼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요즘 솔솔 또 의무병제도 얘기까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군사 장비라는 거 요즘은 첨단 과학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기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무기가 가는 탱크라든지 그다음에 비행기가 다 석유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독일의 자동차 업체든 기계공업이 이 유효 수요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독일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엄청 좋아지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르츠 총리가 yes sir 하면서 바로 5%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전차군단의 부활 그렇게 보네요. 레오파드 탱크가 지금 너무 비싼데 이제 많이 생산하면 단가가 떨어지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가 전쟁할 거냐 아니죠.
재밌는 게 푸틴은 우리 국방비 줄일 거야 하고 얘기했었어요. 네. 엊그저께 방송에.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전쟁 끝날 겁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 이번 나토 정상회의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난 성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의 핵심 뭐냐면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추려고 한 거다. 방위비 올려라. 우리 미국은 거기서 방위비 줄일 거다. 그래서 우리 인도 태평양으로 방위비 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지켜. 근데 독일과 프랑스는 알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전쟁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군사적 케인지아니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됐을 걸 저는 보고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너무나 빨리 다 이랬어요. 근데 딱 한 나라만 반대했죠. 스페인만. 네. 이유가 있죠. 이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스페인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코 장군이 전쟁에 개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왜냐하면 프랑코 장군이 스페인 내전 때 히틀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전에서 인민전선을 이겼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안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전쟁에 연루될 일이 없죠. 피레네 산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페인은 속된 말로 트럼프한테 개긴 거고 나머지 나라는 다 예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저는 이 방위비를 올리는 거 자체가 결국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군수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게 결국 경제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했고 결국은 러브 전쟁 종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정상회담 보면서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저는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북미 회담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짧게.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으로서 러시아를 막 굳이 더 자극하고 막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이번에 자극 안 했죠.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회의 때 러우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비난 성명이 작년에는 바이든 때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죠. 네. 아무도 러시아 얘기 안 했죠. 왜 그러면 또 이번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15,000명 가까이 군인을 파병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다 이슈가 된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러시아, 북한이 동맹국으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러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랑 딜해야 되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안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치자마자 나토 정상회담 가서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거 대단해요. 사관왕이에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 막았죠. 어쨌든 간에 본인으로.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휴전적 맺었죠. 세 번째 러우 전쟁 종전할 거죠. 사관왕이 뭐겠어요. 북미 정상회담이죠. 예. 그럼 트리플 크라운이 아니라 네 개를 그냥 한꺼번에 자기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어. 우리 북한이랑 잘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 나토 회장 정상회담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만나는 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시간의 문제인데 결국 조건이겠죠. 어떻게 할 거냐. 과연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할 거냐 아닐 거냐. 부분적 비핵화 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지. 분명한 거는 올해 가을부터 8월, 9월부터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 미러 관계 정상화 이게 아마 핵심 포인트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재밌네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들이 다 파편적으로 산발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으니까 그 스토리와 왜 이런 뉴스와 결정들이 났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미 회담 얘기 그 가능성 해주셨으니까 북미와 관련된 뉴스들은 하반기에 더 많아질 것 같고 근데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노이 회담 때 결국 딜이 안 됐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상황이 그것부터 한번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빼놓고 트럼프 참모진은 네오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존 볼튼이 누구의 그 사람이냐면 네오콘의 원래 딕 체니. 2차 이라크 전쟁을 이끌어서 아들 부시한테 야 저기 대량 살상 무기 있으니까 전쟁해야 돼. 이라크 전쟁 제2차 이라크 전쟁 때문에 지금 중동 문제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고 맞죠. 저것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할 때면 병의 원인이 중요한데 병의 원인은 사실 미국의 네오콘이었던 거죠. 저는 미국의 네오콘이 미국을 저렇게 지금 힘들게 만들고 미국 중상층이 너무 어렵고 물가 폭등의 원인은 저는 미국의 네오콘 딕 체니와 그 네오콘이라 보고 있는 거죠. 그 네오콘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트럼프에 쫙 포진돼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2019년도에 딜을 하러 하노이 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뮬러 특검 받고 있으면서 그때 마이클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가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막 청문회 나와가지고 트럼프 욕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그때 딜을 했으면 그분 탄핵 갔을 거예요. 탄핵쯤에.
근데 하노이 딜을 안 하니까 그때 미국 주류 언론들, 미국 진보고 보수고 간에 다 만세 불렀어요. 너무 트럼프 잘했다. 저 북한이랑 딜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워싱턴 포스트지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트럼프 잘했다. 네. 근데 트럼프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판문점에 만나고 야 미안하다 했는데 결국 김정은이 2년 동안 ICBM이나 핵실험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핵은 2017년 말부터 2020년 12월까지 핵탄두수가 20개로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딜 되겠다 기다렸는데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이 되면서 처음에는 북한과 협상할 듯 했으나 결국 바이든은 그 러우 전쟁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러우 전쟁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고 그때 네오콘이 또 바이든 쪽으로 갔어요. 야, 저 러시아 애들은 정말 야만인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많아요. 네. 그 공포감은 어디에 유래돼 있냐면 저는 몽고족과 유래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래도 몽고족에 점령도 당하고 그 잔인함이 몽고족과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 웨스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러우 전쟁은 막았어야 될 전쟁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전쟁도 또한 제2차 제가 이라크 전쟁과 비슷하게 막을 수 있는 전쟁인데 네오콘이 또 거의 개입돼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존 볼튼이 누구 지지한 줄 아십니까? 네오콘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될 때 그 당시 하노이 딜할 때 네오콘들이 다 없어졌죠. 다 트럼프가 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어제자 뉴욕타임스, 진보 잡지인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보수 국제정치학자인 빅터 차 교수가 시브 아이드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김정은과 에이펙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네.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국 주류 언론들이 결국은 바뀌었구나.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해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북미 얘기를 하시길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어쨌거나 완전한 비핵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이거는 그냥 단계별로 가는 거지 그 비핵화는 접어두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참 저도 안타깝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아까 고도화됐는데 트럼프가 있었을 때만 해도 액체 추진 ICBM밖에 없었어요. 액체 추진은 연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2, 30분 15분에서 뭐 기술적으로 15분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네네. 그럼 미국이 다 디텍트가 가능해가지고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1기였을 때. 네. 근데 바이든 때 고체 연료 기반 ICBM을 성공을 했어요. 작년 10월 달이죠. 화성 19호가 냈는데 다탄도 각계 유도탄까지 되는 대륙간 탄도탄을 쐈어요. 물론 정상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괌까지는 북한 미사일이 다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대륙간 탄도탄이 날라는 갈 것 같아요. 그게 정확도는 얼마 될지 아직 근데 이제는 미국의 합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올라갔고 핵탄두가 100개고 대륙간 탄도탄도 있고 저도 좀 괴롭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북한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저 막말의 황제님께서 김정만 막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국제 정치는요 강약 약강입니다. 강약 약강.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해봤자 도덕적으로 입만 아픈 거고요. 국제 정치는 중앙집 정부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괴롭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북한의 핵 능력.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김정은도 그걸 원해요. 왜 원하냐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북한이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수출을 18억 달러, 한때는 32억 달러까지 다 중국의 수출입니다. 1억 달러, 2억 달러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시진핑 정부가 지금 미국이랑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네.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지고 않고 있어요. 김정은이 엄청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랑 손잡았냐? 푸틴 대통령이랑 작년에 맞아요. 동맹 조약을 맺었죠. 저는 그때 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가능성 있다고 봤는데 이게 제가 최악으로 봤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러시아 기술까지 간다? 뭘 하겠습니까? 더 정교해지고 더 무서운 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푸틴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안 주겠지만 전 그거 줄까 봐 겁이 나요. 이게 끝판왕이네요. 핵 추진 잠수함에 SLBM 쏘면은 미국도 그거 탐지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손을 잡고 그다음에 중국과 소련이랑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적 실수를 여러 개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냐면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이렇게까지 중국이 안 도와준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귀환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북한의 달러벌이가 노동자들이거든요. 이 노동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러시아로 보내는 거죠. 네. 전쟁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쪽으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저 국경 쪽으로 다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결국은 뭐냐? 이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인데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오자마자 기사가 빅터 차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의 국제정책조차도 올해 10월 달에 에이펙 때 판문점이 만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저는 북일 정상회담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을 그 닉슨 대통령이 만나고 1972년도에 만났는데 미국과 중국이 먼저 수교한 게 아니라요. 예. 일본이 먼저 수교했습니다. 1970년대 바로. 미국은 그 후에 7년 있다가 수교를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다나카 수상을 만나면서 다나카 수상이 이거 우리 중국한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배상금 주려고 딱 준비했는데 마오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배상금 안 받아도 돼. 그래서 다나카가 거의 그 마오한테 정말 대인배라고 하면서 이 감동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갔죠. 네. 저는 일본이 만약에 먼저 북일 수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중 수교 전에 중일 수교를 먼저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를 물론 북한에 대한 그 적대적 감정은 저도 다 있죠. 한국 전쟁 엊그저께가 75주년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봤자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빨갱이를 잡자고 했던 두 미국 대통령이 빨갱이랑 만나서 했듯이 우리가 빨갱이란 표현 제가 왜 썼냐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적개심을 갖는 거를 갖지 말자.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지금 방향이 틀어지는데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몰입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마치 아까 닉슨 대통령이 미소 대탕트를 하면서 그 당시 그걸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빌리 브란트,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따로 왔다. 왜냐하면 중국과 무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북방 외교,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 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북방 외교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이념적을 좀 버리고 국가익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한 3-4개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북미하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항상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이 사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마지막으로 좀 들어서요. 좀 그게 복잡한 얘기지만 짧게. 짧게 하면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남북 관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빌리 브란트 동방 정책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북한을 일단은 국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저도 참 이 말씀드리기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이미 유엔에서 우리가 서로 각자 국가로 인정이 돼가지고 유엔 회원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서로의 적대적,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끌고 가게 되면 결국 남한의 역할도 생길 거다. 우리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패싱 당하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미 관계랑 북일 관계가 먼저 되면서 우리가 네. 패싱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일본은 분명히 북한이랑 수교를 할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원산 갈마지구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원산이라는 거는 김일성이 소련 88여단 있으면서 북한에 처음 왔을 때가 원산항이고요. 네.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1교포를 실었던 망경봉호가 내렸던 데가 원산입니다. 그래서 제1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원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강산을 발견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은 이미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계 정말 히토류도 북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고 이 남북 관계를 기존의 적대적 감정을 갖지 말고 좀 더 실용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그리고 북일과 북미에 관련해서는 사실 교수님께 이야기 더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꽉 차가지고.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김일성 패밀리가 어떻게 저렇게 3대 세습을 갖는가.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북한이 어떻게 3대 세습을 갖고 왜 이란과 틀린가. 이거를 알아야 북한 핵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북한 핵을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주제를 한번 기약하면서 오늘은 교수님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지대학교 소현철 외래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